한겨울 아침, 은현동 중심의 소슨 초고층 백화점 한 서백화점이 미세한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대리석 외벽은 얼음 결정처럼 빛나며 왕관을 씌운 것처럼 도도했고, 정문 앞에는 검은 롤스로이스와 진주빛 마이바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영하 12도. 찬바람이 뺨을 할퀴는 날씨에도 운전기사들은 외투 깃을 세운 채 제자리를 지켰다. VIP 라운지 안은 이미 꽉 찼다. 전날 열린 고위층 송년 파티에 다녀온 여성들이 저마다 샤넬과 발렌티노, 지방시 드레스를 걸치고 샴페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지나치게 경박했고, 어깨 너머로 들리는 대화에는 값비싼 시계 브랜드 이름이 빼곡했다. 정하연은 라운지 한쪽, 유리창 너머 백화점 정원을 바라보며 식은 커피를 응시했다. 아무렇게나 의자 위에 놓인 가방은 3천만 원짜리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이었고, 옅은 립 컬러 위로 한숨이 겹쳤다. 짙은 다크서클과 핏기 없는 얼굴이 그녀의 기분을 짐작하게 했다. 하연아,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니. 우리 집안도 참 안 됐다. 안 됐어.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진 하나가 첨부돼 있었고, 그 안엔 동서의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쌍둥이라는 자랑과 함께. 이번 주 목요일에 유명한 한의원 예약을 해뒀다는 친절한 공지가 따라붙었다. 그곳 원장이 자식 복 없는 여자들 치료에 신기가 있다는 설명까지. 정하연은 말없이 가죽 소파의 팔걸이를 손톱으로 긁었다. 벌써 15번째 시험관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초천을 재고, 호르몬제를 맞고, 입안에 쓴 한약을 넘겼다. 체중은 늘었고, 여드름은 피부 여기저기에 터졌다. 우울증 약은 하루 3알. 의사 말로는 호르몬엔 영향 없다지만 그녀는 이미 감정이라는 걸 느낄 여유도 없었다. 남편 윤도진은 요즘 퇴근이 늦고 해외 출장이 부쩍 잦아졌다. 어젯밤도 마찬가지였다. 긴급 출장이라는 문자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셔츠에 배어 있었다. 여자 향기였다. 익숙한. 그러나 익숙해서 더 불쾌한 향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대 후배였다. 한 달 전. 하연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다. 그리고 그 안에 임신 축하해요. 오빠라는 문자를 발견했다. 정하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억장이 무너졌고 무릎은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백화점은 그녀의 피난처였다. 명품을 고를 때만큼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손에 모든 게 있다는 위안. 그녀의 드레스룸에는 14개의 에르메스 백이 줄지어 있었고, 선반 위엔 비싼 향수병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고객님, 커피 리필해 드릴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정하연은 찬 눈빛으로 커피잔을 내려다봤다. 됐어요. 이딴 식은 커피를 누가 마셔요? 제대로 내린 걸로 가져와요. 직원은 잔을 들고 물러났다. 하연은 살짝 비웃었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자신이 여왕이었다.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했고, 말 한마디면 모두가 굽실거렸다.
이곳은 그녀의 유리궁전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1층 초콜릿 매장으로 향했다. 새로 들어온 프랑스 수제 초콜릿이 있다고 했다. 박스당 120만 원. 가격이 문제될 리 없었다. 어차피 윤도진의 카드였다. 불륜의 대가라 생각하면 오히려 시원했다. 가죽 부츠 굽이 대리석 바닥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연은 진열장 앞에서 멈춰 섰다.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오늘 입고된 최고급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 100개 한정이며 현재 3개 남아 있습니다. 하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카드를 꺼냈다. 3개 다 주세요. 그때였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김복희 할머니였다. 손녀 민서의 10번째 생일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온 참이었다. 초콜릿 진열장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눈동자엔 따뜻함이 맺혀 있었다. 민서는 초콜릿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본 순간 한숨이 새어나왔다. 3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에 구겨진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다. 김복희 할머니는 기둥을 붙잡고 비틀거렸다.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다. 하연은 그 광경을 지켜봤다. 차가운 표정으로 직원들이 다가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다는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빈혈이었어요. 그 순간 정하연의 눈빛이 변했다. 저런 초라한 노인이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녀는 초콜릿 하나를 꺼내 포장을 뜯었다. 그리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이런 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욱 과장된 동작으로 초콜릿을 씹었다. 그러고는 씹던 것을 은박지에 뱉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어울릴 곳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 마트나 가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묵묵히 몸을 숙여 은박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청소부세요? 하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저분해 보여서요. 그럼 왜 남의 쓰레기를 주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요. 정하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들고 있던 초콜릿 박스를 바닥에 내던졌다. 고급 초콜릿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당신 몇 달 용돈보다 비싸요. 그녀는 초콜릿을 밟았다. 부츠 밑에서 초콜릿이 으깨졌다. 그리고 남은 2 박스도 바닥에 던졌다. 360만 원 어치 초콜릿이 산산조각 났다. 그 순간 누군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서운 일이십니까? 나측은 중저음이 백화점 1층을 가로질렀다. 정하연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무너진 초콜릿 사이로 다가오는 남자의 실루엣. 윤택한 회색 수트와 반듯한 걸음걸이. 그리고 단단한 눈빛. 한서백화점 부사장. 이도현이었다. 그의 뒤로 다수의 임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오늘은
백화점 창립 30주년 기념 이사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도현의 시선이 바닥을 스쳤다. 초콜릿 조각들, 붉은 부츠에 눌린 파편들, 그리고 기둥에 기대어선 김복희 할머니. 이 모든 풍경이 몇 초 만에 그의 눈에 담겼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도현은 빠르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정하연은 눈을 크게 떴다. 박 여사님 그녀의 시선이 김복희 할머니를 다시 응시했다. 허름한 회색 코트와 다른 가죽 신발, 그리고 주름진 손등. 하지만 도현의 태도는 분명했다. 예의, 존경, 진심. 그것은 단순한 고객과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앉아 쉬시죠. 괜찮다니까? 아이, 생일 선물 보러 온 길이에요. 그때 한 임원이 도현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부사장님, 기자들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SNS에 영상도 퍼지는 중입니다. 정하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영상. 도현은 정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은 없었다. 이분은 저희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조롱하던 하연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공기 중에 퍼졌다. 박복희 여사님은 20년 전 IMF 외환 위기 당시 백화점 전체의 급여를 책임지기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내놓으신 분입니다. 본인의 결혼 반지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을 주셨고 청담동 땅과 강남 빌딩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정하연은 숨이 막혔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제가 정직원이 된 것도, 아버지의 병원비를 지원받은 것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직원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여사님께서 저희 3남매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또 다른 직원도 말을 이었다. 저희 아들이 백혈병으로 힘들어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증언은 끝이 없었다. 하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설 수 없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심코 떨어뜨린 에르메스 백에서 립스틱, 파우더, 향수병이 쏟아졌다. 부서진 초콜릿 조각들이 그녀의 드레스를 더럽혔다. 순식간에. 그 화려했던 겉모습이 초라한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오늘은 한서백화점 창립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문화센터 증축 계획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하연을 향했다. 그 문화센터는 여사님의 손녀 민서를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감 치료를 받으며 예술로 치유받은 민서가 다른 아픈 아이들을 위해 직접 제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도현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정하연이 초콜릿을 바닥에 던지고 밟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벌써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 영상이었다.
재벌 며느리의 갑질 실태 명품 뒤에 숨은 공허한 인격 300만 원 초콜릿을 밟으며 비웃는 여자.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여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복희 여사가 직원들과 함께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고 매장을 직접 청소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때 여사님은 이미 재벌가의 며느리셨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백화점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셨지요. 시댁의 반대도 이겨내고 직원들과 함께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해졌다. 그리고 지금도 회색 코트를 입으시며 누구보다 겸손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하연은 얼굴을 가렸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끄러웠다. 타인을 깔보고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며 화려한 것만 줬던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다. 그때 박복희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앞으로의 30년은 민서 같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예요. 아픈 아이들이 예술로 위로받고 웃을 수 있도록. 도연이 덧붙였다. 희망 예술치료센터입니다. 여사님께서 사제 3 전전억을 출연하셔서 설립하기로 결정하신 곳이죠. 백화점 대형 스크린에 조감도가 떴다. 희망예술치료센터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이름이 그렇게도 아름답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 초콜릿, 사실 여사님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려던 것입니다. 기부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었죠. 정하연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바닥에 부서진 초콜릿 조각들. 그 위로 흐르는 자신의 눈물. 부츠에 묻은 달콤한 파편은 이제 쓰디쓴 현실이었다. 정하연 씨, 도연이 다가와 그녀를 바라봤다. 사무실로 이동하시죠. 엘리베이터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했다. 어디선가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들리지 않았다. 정하연은 고개를 떨군 차에 서 있었다. 도연의 사무실은 백화점 정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햇살이 눈부시게 내려왔다. 하지만 하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나요? 도현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VIP 회원 자격 박탈 통지서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태블릿을 다시 켜며 말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언론에 노출되었습니다. SNS로 퍼진 영상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건 당신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겁니다. 정하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인생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겉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도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여사님께 직접 하시는 게 좋겠군요. 지금 6층 문구점에 계십니다. 민서 생일 선물을 고르고 계세요.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다. 무너진 인간의 눈빛. 그리고 어쩌면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정하연은 마치 껍데기처럼 굳어버린 자신의 몸을 느꼈다. 층수가 하나씩 바뀌어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더 조여왔다. 6층. 문구점. 거기에는 지금 자신이 무시하고 상처 준 노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니, 한서백화점의 실소유주의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기적 같은 존재가 문이 열리자 하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닥에 가볍게 닿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처럼 무겁게 짓눌렸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문구점 한쪽. 스케치북과 붓펜이 진열된 앞에서 낯익은 회색 코트가 눈에 들어왔다. 박복희 여사였다. 여사는 여전히 화구 세트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모습은 돈 수천억을 움직이는 재벌가의 어른이 아닌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 1시간 넘게 머무는 한 사람의 할머니였다. 정하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을 꽉 틀어막고 쿵쾅거리며 무너지는 느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아니면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을까.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놀라 돌아본 하연의 눈앞에 박복희 여사가 서 있었다. 눈가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어머, 아까 그 예쁜 분이네. 초콜릿 잘 드셨어요. 그 짧은 인사에 정하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진열대 앞에서 흐느끼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도 이제는 아무 상관없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온몸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복희 여사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하연은 여사의 손길에 더욱 오열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 더 비싼 가방도, 더 고급스러운 옷도 아닌 이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잠시 후 두 사람은 문구점 옆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나는 커피 2잔이 놓였고 하연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다. 손이 떨렸다. 복희 여사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아이의 그림이 들어 있었다. 서툴지만 해바라기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우리 민서가 그렸어요. 한감 치료를 시작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였지요. 그 와중에도 민서는 늘 해바라기만 그렸어요. 하연은 조용히 그림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노란색, 삐뚤빼뚤한 줄기, 작고 둥근 씨방까지 모든 것이 어설프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민서가 말했어요. 할머니,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봐야 예쁜 꽃이 핀대요. 그 말이 얼마나 깊게 박혔는지 몰라요. 복희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하루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징징댄 적도 없죠. 대신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처음엔
해바라기, 그 다음은 민들레. 요즘엔 병원 놀이방 아이들을 그려요. 언젠가 민서는 말했어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아픈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정하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자신은 단지 임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눈에 보이는 사치품으로 마음의 구멍을 메우려 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목숨을 위협받는 병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제가요. 일부러 초콜릿을, 그 쓰레기를요. 복희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 봤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아요. 하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사의 눈빛은 차갑지도 분노로 가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렇게 예쁜 사람이 왜 그렇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을까? 내내 궁금했어요. 그런데 당신 눈을 보면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하연의 눈에서 또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입술을 뚫고 쏟아지듯 나왔다. 시어머니의 독설, 남편의 외도, 시험관 시술에 끝없는 실패, 공허한 쇼핑, 우울증, 그리고 내연녀의 임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복희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안고 살아요. 하지만 그걸 누구 탓만 하며 살면 그 아픔은 더 깊어질 뿐이죠. 당신은 지금 멈춰 설 수 있는 선택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사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이혼, 위자료,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당신이 겪은 고통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거예요. 정하연은 명함을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저도 이제 다시 시작해 볼게요. 복희 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미술, 좋아했잖아요. 그 말에 하연은 흠칫 놀랐다. 어릴 적, 그림을 좋아했었다. 고등학생 시절, 미대 진학을 꿈꾸기도 했지만 가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했었다. 그 이후 붓 한 번 잡아본 적 없었다. 민서병원에 한번 와보세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자원봉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정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무너진 삶의 잔해 속에서 아주 작고 희미한 새싹 하나가 자라나는 듯했다. 정하연은 그날 밤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고요한 집 안은 언제나처럼 잘 정리되어 있었고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규칙적으로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유기농 샐러드와 저염 치즈, 저자극 유산균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모두 그녀의 몸을 임신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구성품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박복희 여사가 건넨
대형 로펌 변호사의 명함이었다. 정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네,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짧고 단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속에서 지난 5년간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고, 그건 시어머니가 주선한 일이에요. 전 지금까지 15번 시험관 시술을 했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조용했다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걱정 마세요.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명예 변경된 계좌, 의료 기록, 문자, 통화 내역 등 놓치지 않고 다 챙겨 드릴게요. 그날 밤 정하연은 처음으로 안정제 없이 잠들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지윤은 생각보다 젊고 강단 있는 인상이었다. 서류를 넘기던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의 공모 정황, 이미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승산이 높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단,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보다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에르메스 백, 샤넬 슈즈, 루이비통 트렁크 모두 벽장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 그녀가 그린 스케치북들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낸 첫 장에는 연필로 그린 하늘과 강 건너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소녀가 있었다. 정하연은 손끝으로 그 소녀의 머리카락을 따라 그렸다. 눈물이 났다. 그 시절의 자신은 참 따뜻했었다. 사랑을 믿고 꿈을 꾸던 아이. 그리고 며칠 뒤 정하연은 병원을 찾았다. 박복희 여사가 말한 소아암 병동이었다. 민서가 있는 병실은 5층 끝자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방이었다. 문을 열자 머리가 짧게 자란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병실 한쪽 벽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해바라기, 나비, 풍선, 무지개, 그리고 눈이 큰 고양이, 색감은 서툴렀지만 따뜻하고 맑았다. 정하연은 조용히 다가갔다. 민서야, 안녕.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눈망울이 커다랗고 맑았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말했다. 선생님이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림 선생님 오신다고. 응, 내가 그 선생님이야. 잘 그리세요. 아마도 너보다 조금 더 오래 그려봤을 거야. 민서는 씩 웃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럼 이거 같이 칠해요? 나비예요. 그 순간 정하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서의 눈빛은 그녀에게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다. 비난도 없고 경계도 없는 오직 순수한 신뢰와 호기심. 그날 이후로 정하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민서뿐만 아니라 병동의 다른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다. 투병 중인 아이들은 놀랍도록 밝고 때로는 어른들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아이들이 함께 색칠한 그림은 점점 늘어났다. 그녀는 병원 놀이방 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우리가 그리는 희망. 아이들은 자신들의 그림이 전시된 걸 보며 환하게 웃었다. 선생님, 이건 우리 집이에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꼭 저기서 살 거예요. 이건 민들레예요. 바람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정하연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그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치유받는 기분을 느꼈다. 어느 날, 낯익은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다. 흰 가운을 입은 그는 조용히 민서의 상태를 체크했다. 요즘 입맛은 어때요? 민서 씨.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그려준 파란 나비 봤어요. 맛있는 꿈도 꿨어요. 그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하연은 조용히 물었다. 혹시 민서의 주치의 선생님이세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또렷한 눈매, 단정한 인상, 그리고 따뜻한 미소. 네, 김태준입니다. 민서를 담당하고 있어요. 아, 저는 정하연이에요. 그림 수업을 맡고 있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어요. 혹시 미술 치료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정하연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느꼈다. 이 사람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는 환자를 향한 진짜 연민과 사랑이 있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 김태준과 정하연은 종종 병동에서 마주쳤고 민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때로는 그림에 대해, 때로는 아이들의 말썽에 대해,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도. 정하연은 태준 앞에서는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녀가 얼마나 비싼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명품을 가졌는지, 대신 그녀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만 관심을 가졌다. 몇 주 후 김지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축하합니다. 위자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모두 기대 이상으로 이끌어냈어요. 남편 쪽 변호사가 더 이상 싸움을 원치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내연녀 쪽도 기사화될까 두려워 조용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정하연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용기를 냈다는 사실에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박복희 여사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에요. 그냥 정하연으로 살고 싶어요. 박복희 여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만의 봄이 올 거예요. 반드시. 한서백화점 9층에 새로 생긴 예술치료센터에는 매일 아침 밝은 빛이 쏟아졌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아이들이 그린 색색의 그림들이 벽면을 장식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이들은 매주 이곳으로 와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웃음을 배웠다. 센터 한가운데엔 작은 교실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두 사람이 있었다. 정하연 그리고 민서 선생님 이나비. 저랑 닮지 않았어요. 민서는 크레파스로 파란 나비를 그리며 말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햇살보다 밝았다. 그녀는 이제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입맛도 돌아왔다. 하연은 민서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닮았어. 민서는 원래 날아다니는 나비였거든. 잠깐 쉬는 중이었던 거야. 민서는 빙긋 웃었다. 그 웃음은 하연의 지난 시간을 전부 위로해주는 것 같아 봤다. 과거의 사치, 공허, 슬픔, 분노 all now seemed like 먼지처럼 사라지는 느낌.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정하연은 전화를 받는 순간 멍하니 서 있었다. 정 선생님, 민서의 최근 항암 치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현저히 안정됐고 암세포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경과가 아주 좋아요.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크레파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정말인가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예술 치료가 분명히 긍정적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민서는 이제 퇴원을 준비해도 됩니다. 정하연은 입을 가렸다.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벅차오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토록 작은 아이가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꿋꿋하게 웃음을 잃지 않았고 이제는 기적처럼 살아났다. 민서의 퇴원식은 병원 놀이방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아이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김태준 의사, 박복희 여사, 그리고 정하연이 함께했다. 민서는 작은 손으로 준비한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 선생님, 김 선생님. 민서가 건강해졌어요. 앞으로는 그림 그려서 아픈 친구들 도와줄 거예요. 다들 웃게 해줄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 김태주는 뒤를 돌아 눈물을 닦았고 박복희 여사는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민서는 해냈어. 정말 자랑스러워. 며칠 후 백화점 전시관에서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이름은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전시관 벽마다 민서와 병동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 붙었다. 나비, 해바라기, 민들레, 병원 놀이방, 그리고 파란 하늘, 그 어느 전시회보다도 아름다웠고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작품들이었다. 정하연은 입구 한복판에서 멈췄다. 커다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서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회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와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두 사람 뒤로 해바라기 들판이 펼쳐지고 하늘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우리 할머니와 선생님께 새로운 봄이 왔어요. 박복희 여사는 그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옆에 선 정하연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저녁,
전시회가 끝난 후 김태준과 정하연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따뜻한 유자차가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어요. 전시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요. 민서를 그렇게까지 돌봐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해야죠. 정 선생님 아니었으면 민서가 그렇게 웃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정 선생님? 아니, 하연 씨?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하연은 살짝 웃었다. 김 선생님, 지금 데이트 신청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거든요. 1년 후 민서는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자랐고 얼굴엔 항상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병원과 한서백화점 예술치료센터를 오가며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센터 한쪽 벽에는 민서의 신작이 전시되어 있었다. 제목은 나비의 집. 암 투병 중이던 아이들이 민서의 그림을 보며 말했다. 저도 나비처럼 날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는 다 날개가 있어요. 정하연은 센터 운영을 맡으며 아이들과 매일을 함께 했다. 더 이상 명품에 관심 두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이 건네는 낙서 한 장, 그림 한 장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날 한적한 병원 정원에서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백화점 임직원 몇 명, 병원 아이들, 박복희 여사, 그리고 민서, 신랑은 김태준, 신부는 정하연. 아이들은 꽃을 던졌고 민서는 작은 피아노 앞에서 직접 만든 자작곡을 연주했다. 박복희의 여사는 결혼식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그 눈에는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오직 감사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모든 겨울 끝에는 봄이 오니까. 결혼 후에도 하연은 센터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했다. 김태준 역시 병원에서 소아암 환자들을 돌보며 주말이면 치료센터에 와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둘은 거창한 신혼여행도 고급 리조트도 가지 않았다. 그저 민서와 함께 작은 바닷가에 다녀왔고 아이들 그림으로 도배된 집에서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그 삶은 이전과 달리 눈부시게 빛나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깊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아이가 하연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일하세요? 돈도 많이 버셨잖아요. 하연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그림이 되고 싶었어.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그림이란 건 때로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거든. 나도 너희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바로 그때 복희 여사가 조용히 들어와 센터 창가에 섰다. 그녀는 하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리고 봄, 창밖에는 민서가 그린 나비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희망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에 날아들었다.